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요손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요손회계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이 책 영문회계원리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필을 했으니까 제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촬영을 시작하는 거고요. 직접 뵙지 못하니까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부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교재, 이 책의 특징을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원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계원리의 내용과 큰 틀에서는 동일한 범위와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교재에서 보는 회계원리와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집필했고요. 물론 약간의 범위의 조절, 약간의 깊이의 조절은 하였으나 큰 틀에서는 회계원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징이라면 우선 영문회계원리라는 제목인데요. 당연히 영어로 쓰여진 건 아닙니다. 영문회계 용어와 영문 개정 과목을 충실히 병기하여 충실히 옆에 써서 반영하였고 좀 더 욕심을 내서 한영 영한 회계 사전을 집어넣었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저의 의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미 이 책을 선택하셔서 펼쳐보신 분들은 뭔지는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과거에 회계학교 가서들이 가로 열고 한자를 병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였냐면 설명을 돕는데 어려운 용어가 있다면 생소한 용어가 있다면 한자가 도움이 됐던 시절이었을 텐데요. 이미 저도 옛날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다소 한자 세대는 지나갔으니 영어가 맞다는 표현, 영어를 표현하는 것이 영어를 보여주는 것이 이해를 높인다는 것도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국제화 시대의 재무 정보는 우리나라 재무 정보를 해외에 영어로 보여줘야 되는 일과 그 해외의 영어로 된 재무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경우가 빈번하니 회계학을 이해하는 것에 더불어서 영문 용어들까지 이해하면 일거양득이 아닐까 하시냐 그런 제 생각으로 열심히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정 과목과 주요 회계 용어에 대해서 영어 표현을 심사숙고하여 선택한 영어 표현을 집어넣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회계 기준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썼습니다. 아직 회계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요. 차차 공부하겠지만 회계의 기준이 있습니다. 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제회계기준, IFRS라고 하는 그런 회계기준이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사와 금융기관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기업 회계기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상장사와 금융기업을 제외한 일반 기업들, 다수의 기업들은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틀리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회계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국제회계기준이 굳이 말하자면 복잡하고 약간 난해하고 이론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기업의 숫자로 따지자면 95% 이상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계원리 책들이 국제회계 기준으로 쓰여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일부 다른 부분이 당연히 존재하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되어 있는 회계학 책이 있느냐 안타깝게도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국제회계 기준으로 쓰이기보다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책을 써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썼고요. 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와 가장 경제적 교역이 많은 미국의 회계 기준이 사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 기준을 공부하는 것이 회계원리 단계에서는 필요할 거다, 유용할 거다 생각을 해서 썼고요. 이 책의 내용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각 단원이 시작할 때 이 단원에서 배울 회계 용어와 그 옆에 영문 표현을 병기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 내가 들어봤던 단어들이 있구나라는 걸 주의를 환기하는 그런 내용을 좀 넣었고요. 텀스 리뷰라고 해서 한 단원이 끝나면 그 단원에서 배운 배운 용어들을 영어만 쭉 추려서 ABC로 넣었습니다. 이건 복습하실 때 한 단원을 마무리하실 때 쭉 읽어보시고
거기에 나온 영문 단어들을 보고 이게 뭐였지 하고 한 반 이상 떠오르면 교과서를 충실히 읽으신 거고요. 이게 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면 교과서를 충실히 못 읽으신 거라고 안타깝게도 판단되므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고 연습 문제를 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주관식은 가능하면 한글로 문제를 풀었고요. 개정 과목은 영어지만 객관식은 아예 통으로 영어 문제를 많이는 못 넣고 한 10개에서 5개, 뭐 많은 건 15개를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까지 풀어보시길 권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회계 원리를 기초적으로 이해하는 걸 목적이라면 연습 문제는 안 풀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어느 한 단원을 깊이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끝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차차 공부하시면서 느끼겠지만 회계학을 처음 공부하면 낯섭니다, 굉장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용어 자체가 생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있는 공부를 회계원리에서 욕심내시기보다는 쭉 끝까지 들으시면 나중에는 경제신문 같은 거 읽을 때도 내가 이런 거를 이제 아는구나. 그런 기쁨을 느끼실 수 있는데 멈추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책 교재에는 부록이 어펜딕스가 ABCD가 있는데 특히 A에 회계 용어 사전을 넣었다는 게 강점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해서 한글 그다음에 영문 표현을 하나 넣었고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영어를 ABC로 넣어서 한글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한글을 영어로 번역할 때 혹은 영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유용하시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이 책에 있는 단어만 넣지는 않았고요. 이 책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를 할지라도 회계나 세무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는 제가 넣어서 약 1,500단어 정도를 넣었습니다. 어디에서 참고를 했냐면 뭐 여러 가지 금감원에서 나온 자료,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 제가 또 평소 가지고 있던 자료를 합쳤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써서 지인분들에게 제 책을 하나 썼습니다. 부끄럽지만 하고 드렸을 때 회계사분들은 이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하고. 자,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표준적인 재무제표 양식을 국문으로 쫙 풀로, 영문으로 쫙 풀로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문 재무제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걸 넣었기 때문에 제가 뭐 창작한 것이 아니라 표준 양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교재 특징이고요. 교재, 이 책이 이런 방향으로 쓰여졌고 그래서 이 강의도 이것에 충실하도록 진행하고요. 그럼 누가 이 책을 읽느냐, 누가 이 이 강의를 듣는 게 좋을 거냐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당연히 많이 들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더불어서 유학을 준비하시거나 유학하신 분 혹은 외국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 대학생들 이런 분들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1쇄는 이제 김용남 회계사가 썼고 2쇄는 이제 제가 작업을 했는데 1쇄만 가지고도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나 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의외로 유학 가셨던 분들이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시더라고요. 이런 질문들을 보내면서 아마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AICPA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뭐 앞으로 공부를 영어 단어가 필요하니까 하실 거고 저는 뭐 KICPA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도 아직 확실하게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신 게 아니라면 뭐 이 책으로 이 강의를 준비를 하시면서 내가 회계학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시험까지 준비해야겠다. 아니면 여기서 이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다른 영역을 가야겠다. 그런 고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뭐 책 소개를 너무 길게 했네요. 자, 이런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할 거고 저는 뭐 과거에 강의 경력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최대한 쏟아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이 책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4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부터 그러니까 14개 챕터에 각각의 섹션이 있습니다. 작은 건 2-3개, 많은 건 7, 8개까지 있습니다. 자,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Basics of Accounting, 회계의 기초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회계란 무엇이냐, 회계의 내용이 어떤 거냐라는 기본적인 것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만 쭉 읽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efinition of Accounting and Accounting Information User. 회계의 정의, 그 다음에 회계정보 이용자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는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에 대한 큰 설명, 개정, 그 다음에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 그리고
분계를 하다, 그러니까 회계를 기록하다라는 행위, 그 다음에 그거를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에 옮겨 적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1장과 2장이 그런 식으로 회계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장 어려워한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소하니까. 그런데 차분히 듣다 보면 아, 회계는 이런 걸 하는 거구나 하고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죠. 자, 회계의 정의 및 회계정보 이용자입니다. 자, 회계의 정의.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낯설어요. 일단 제가 무턱대고 읽어보겠습니다.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기록하고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저도 대학 때 회계원리 강의를 들었었을 때 이 부분을 뭐 아주 똑같은 문장은 아니지만 저에게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이 읽으셨을 때 이미 마음을 접었어요. 야, 난 저거 싫다. 저게 뭔 소리냐. 그럴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요. 어쨌든 정의라는 것은 한번 읽고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보 이용자가 있나 봐요. 회계라는 정보 이용자를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경제적 정보를 어떻게 식별하고 기록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다. 글쎄요, 한 번 더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계라는 게 뭐냐? 누가 정보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의사결정하라고. 그걸 전달하는 게 회계입니다. 회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저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주식을 한번 사볼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되나요? 물어보면, 오, 뭐 좋은 회사라는데 뭘 보고 싶으세요? 그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좋은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 재무제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기업에 관한 경제적 정보를 잘 기록하고 식별하고 기록해서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계는 그런 거구나. 여러분, 제가 물턱대고 던진 뭐 재무제표라는 얘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보죠. 우선 전달한다라는 거는 뭐 이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써봤습니다만은 어떠한 수단으로 전달을 하느냐.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경영 성과가 좋으냐 안 좋으냐라는 걸 할 때 말로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정형화된 양식인 재무제표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계는 재무제표 만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줄여서 얘기하면 회계는 재무제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회계입니다.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라고 해서 S가 붙었는데요. 여러 가지,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4개가 있습니다. 뭐 좀 넓게 보면 5개, 6개까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회계의 정의를 이렇게 다소 추상적이지만 전달해 봤습니다.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됐죠? 재무제표 기억합니다. Financial Statement. 이때 자, 여기 뭐 다른 추상적인 단어들은 두고 정보 이용자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누가 정보를 이용하느냐 이거예요. 정보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예를 들었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삼성전자의 최근 재무제표예요. 오늘 아침에 나온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여기다 딱 들고 있어요. 이거 삼성전자 최근 재무제표입니다. 따끈따끈한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반응일까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필요 없어요. 좀 관심 없습니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줘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줘보세요가 바로 그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아까 주식을 사고자 했다고 예를 들었던 사람 같은 사람이죠. 그죠? 자, 그럼 이때 누가 어카운팅 인포메이션 유저냐? 그러니까 누가 회계정보 이용자냐예요. 봤더니 결국은 이해관계자 아니겠느냐. 이해관계자라는 단어 무슨 말인지는 한두 번 들어보셨죠? 그 기업이 잘 되고 못 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거에 연관이 있으면 interested party를 이해관계자라고 하잖아요. 회계정보 누가 이용하더라? 이해관계자가 이용하더라. 이해관계자가. 그럼 누구예요? 제가 하나는 설명했죠. 주주. 이미 주주거나 포텐셜 주주거나 어쨌든 주주가 이해관계자인 건 맞는데 이참에 회계정보 이용자의 종류를 쭉 한번 봐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제가 여기다 썼죠. 주주예요. 주주.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요? 자, 채권자 당연히 있죠. 왜? 삼성전자에 돈을 꿔줬어요. 그러면
회사가 잘 돼야 빚을 갚을 거 아니에요. 이자랑 원금을. 회사가 잘못돼서 망하면, 물론 삼성전자는 적절치 않네. 망할 가능성이 좀 낮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채권자가 정보 이용자가 될 거고요. 당연히 정부도 정보 이용자입니다. 정부가 왜? 정부라고 써서 그런데요. 이건 이제 교과서적인 의미고 국세청이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관심 있죠. 세금 걷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종업원도 정보 이용자일 거예요. 종업원도. 당연하죠. 여러분 삼성전자를 예를 들지 말고 그냥 여러분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혹시 기업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우리 회사 재무제표를 봐야죠. 회사가 계속 거액의 적자를 내. 빨리 피해야죠. 안타깝지만. 혹은 여러분이 입사를 하려고 해요. 어떤 중견기업에 갑니다. 재무제표를 봤어요. 오, 계속 회사가 매출과 이익이 쭉 늘어나고 있어. 좋죠. 안심이 되죠. 반대면 생각 다시 해봐야죠. 정보 이용자입니다. 사실 큰 걸 빼먹었네요. 경영자. 사실 경영자가 정보 이용자죠.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에 크든 작든 기업의 경영자예요. 대표이사예요. 그럼 우리 회사의 경영 성과가 관심이 많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도 되고, 좀 더 뭐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이익이 나야 보너스도 받고 자리도 유지할 거고, 계속 손해나고 적자 내면 아웃되지 않겠어요? 자, 이 위에도 정보 이용자는 많겠지만, 뭐 여기 교과서에는 뭐 언론인, 뭐 기자, 뭐 많아요. 학술기관. 그러나 이 정도만 하면 경영자, 채권자, 주주, 정부, 종업원 등이 정보 이용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아래 표를 봤더니 나눠져 있네요. 내부 인터널 인포메이션 유저와 외부 익스터널 인포메이션 유저를 나눴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특징이 다른가 봐. 나눠놨는데 우선 내부에는 경영자예요. 경영자 뭐 이해는 가요. 이건 뭐예요? 회사 내부에서 회계 정보를 직접 생성하고 만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 회계 정보의 생산과 이용의 주체를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그래요. 경영자죠. 사장님. 나머지 채권자, 주주, 정부, 종업원은 외부에서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기만 하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입니다. 가끔 그런 질문 하셨어요. 오래된 질문인데 종업원은 내부에 있지 않나요? 물리적으로는 회사 내부에 근무할 수는 있겠으나 여기서 내부냐 외부냐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그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업원 중에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회계팀이나 재무팀은 정보를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보를 활용하기만 하는 거죠. 그죠? 자, 내부 정보, 외부 정보. 내부 정보란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굳이 있다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내부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몰래 주식을 거래했던 어떤 모모 기업이 경영진을 고소했다, 뭐 고발했다 이런 거 들으신 적 있을까요? 그런데 보면 내부 정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가 조금 연관성이 있어지겠네요. 좀 처음이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를 공부하는 목적은 다양하실 거라고 봅니다. 뭐 회계사나 세무사 혹은 AICPA 같은 시험 공부를 위한 분들부터 그냥 어디 입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아니면 이제 경영학과인데 회계학을 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들부터 다양한 스펙트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회계 원리는 그런 다양한 분들을 위해서 디자인된 건데 기왕에 공부하시는 거라면 저는 좀 올드 패션인지 모르겠지만 경제신문을 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뭐 정기 구독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오늘 요 강의를 마치고 쉴 때 핸드폰으로라도 경제신문을 좀 읽어보면 뭐 흔해 빠진 생활기사나 정치기사는 모르겠지만 경제기사는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해야 하나요? 회계 원리를 강의를 듣겠다고 마음 먹으셨다면 아마 상경 계열이시거나 뭐 비즈니스 환경에 노출되신 분들일 거라고 보는데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경제신문을 읽을 수 없었던 거기에 어려운 말들이 영역별로 있지만 경제학 혹은 회계학의 기초를 좀 알고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경제학의 기초는 뭐 과목으로 따지면 경제원론 같은 거겠네요. 그렇죠? 그럼 회계학의 기초는 회계원리인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경제신문 같은 걸 읽어보기를 그냥 권해드려요. 저보다 혹시 사회생활을 적게 하신 분들, 사회초년생들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선배로서.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를 대표로 하는 내부 이용자와 채권자를 대표로 한 외부 정보 이용자로 나누어진다라고 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아래 뭐가 좀 더 있어요? 자, 영어가 있네요. 관리회계, managerial accounting하고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원가회계, cost accounting 있네요. 자, 이거는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요. 회계학이 내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발전한 회계학이 있어요. 그게 관리회계입니다. managerial accounting이에요. 이건 뭐 우리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떤 걸 가리키냐면 하나 팔면 얼마 남지? 몇 개 팔아야 고정비를 커버하지?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당연히 경영자가 관심 가지는 포커스죠. 반면에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학이 뭐라고요? 파이낸셜 어카운팅이라서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좀 객관적이고 심플하고 큰 그림이에요. 올해 매출이 얼마야? 매출 원가가 얼마야? 이익이 얼마야? 자산 전체가 얼마야? 부채가 얼마야? 이런 걸 보여준다고요. 채권자나 주주나 정부 기관과 같은 외부 정보 이용자를 회계학이에요. 그래서 이 둘 회계학은 다 회계학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서로 대비되는 큰 성격이에요. 뭐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으로는 미시와 거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고 제가 여기다 밑줄 치고 굵은 글씨를 쓴 이유는 뭐예요? 이 강의는 재무회계예요.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 원리는 재무회계 원리입니다. 재무회계 원리. 자, 우리는 재무회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 책을 뭘 공부해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지금 얘기 드리진 않겠지만 중급회계, 고급회계거든요. 그것도 다 재무회계의 중급회계, 재무회계의 고급회계입니다. 그러면 관리회계는 사실은 별도의 과목이에요. 별도의. 그런데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 아마 대부분 제목이 원가 관리회계일 거예요.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묶어서 하나의 과목으로 만들어서 많이 강의되고 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가회계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재무회계 중에서 제조업의 회계를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으로 재무회계의 하위 개념이기는 한데 그 내용이 관리회계의 내용과 기초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또 재무회계는 너무 두껍다 보니까 원가회계와 관리회계가 떨어져서 원가관리회계가 됐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는 재무회계 원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재무회계 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회계는 재무제표 만드는 거고요. 우리는 재무회계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를 강의할 거고 미리 결론이 제목에 나와져 있어 버렸는데 이 두 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가장 대표적인 재무제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경제신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뭐 여기 온라인 환경이라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있는 용어입니다. 자, 우선 재무제표 영어로 Financial Statement라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회계가 가끔 약자를 쓰는데요. FS라고 합니다.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 자, 결론적으로 재무제표는 4개가 있습니다. 4개. 그런데 위에 2개가 기본이고 좀 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좀 큰 그림으로 보여줄 거고 아래 2개는 저 뒷부분에 이 교재를 쭉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좀 다룰 거예요. 우선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우선 공부하자고요. 그것도 이번 요 섹션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고 큰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는 영어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Financial Position을 보여주는 Statement는 표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 직역에 가까운 거예요.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표예요. 특정 시점의 그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특정 시점이라는 말 알아들었어요. 기업은 뭐 우리가 기업을 공부하니까 재무상태는 뭘까요? 이게 자산상태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이거 뭐 용어를 쓰기 나름인데 재무상태, 자산상태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 얼마 있어? 이거예요. 이거. 특정 시점에 어떤 기업의 너 얼마 있어? 재산상태, 자산상태를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좀 개인적인 영역으로 내려볼까요?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라고 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 얼마 있어? 그걸 물어보면 뭐 개인이면 이런 생각하겠죠. 만약에 어떤 가정을 꾸리고 계시다면 제가 아파트가 한 뭐 5억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한 3천만 원짜리가 있고 예금이 2천만 원이 있습니다. 5억 5천이 있는 거죠. 그게 재산 상태예요. 물론 그게 다 내 거이면 좋지만 은행 대출이 한 2억 있으면 전체 재산은 5억 5천인데 한 2억 빚 빼면 한 3억 5천이 내 순재산이네요. 그런 게 재산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기업들에 대해서 우린 기업을 공부하니까 재무상태표는 재산 상태를,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한편 손익계산서는 뭐냐? Statement of Earnings예요. Earning, 벌어들인 돈, 손익, 얼마 벌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특정 기간 기업의 경영성과를 벌어들이는 겁니다. 경영성과 뭐라고요? 이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익을. 그런데 특정 시점과 특정 기간이라는 용어가 눈에 띄죠. 이건 뭐 차차 이해하게 되겠지만 재무상태는 너 지금 얼마 있어?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경영성과인 손익은 너 지금 얼마 벌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걸 잘라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성과, 이익 혹은 손익은 특정 기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뭐 회계 말고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정태적 보고서, 동태적 보고서 그런 표현도 쓰는데 우리가 그런 단어까지 굳이 끄집어와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거는 좀 오늘 머릿속에 강하게 좀 집어넣으시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외워야 하는 거 거의 없을 거예요. 외우자고 덤비면 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회계 원리, 기본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를 공부한다고 재무제표를 확 만드는 어느 회사 회계팀에 확 입사해서 바로 자기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성격이 있는 건데 그래도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음 수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좀 강요를 할게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주세요. 뭐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재무제표이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불쑥 기업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우리는 지금 회계를 뭘 하고 있냐면 기업 회계를 하고 있어요. 이미. 저는 그런 거 선택한 적 없는데요. 그냥 회계원리라고 그렇지 기업 회계원리라고 하신 적 없잖아요. 네. 그러면 회계에 그러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왜 경제학교 가서에서 경제의 주체가 가계, 기업, 뭐 정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 중에서 기업 회계를 한다고요. 가계 회계는 안 해요? 그거는 가계부 쓰시면 되고요. 정부 회계 이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선택한 회계 원리는 기업 회계 원리입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를 해요. 그래서 그냥 불쑥 기업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자, 재무제표가 실은 4개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2개는 이름만 차분히 읽고 갑니다.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자본 변동표. 특정 기간 기업의 자본의 변동을 보여주는 표예요. 자본 변동표가 있다. 그 다음에 Statement of Cash Flows, 현금 흐름표. 특정 기간 기업의 현금의 변동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중요한 표예요. 그러나 뒤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약간의 첨언을 합니다.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풋노트라고도 하고요. 그냥 노트라고도 씁니다. 주석. 주석은 들어보셨죠? 책에 주석을 달다 그런 건데요. 실은 이러한 재무제표에도 주석이 달려요. 주석이. 근데 이 주석은 뭐냐면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 설명들이고요. 재무제표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 난생 처음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시면 재무상태표에 막 있고 숫자가 얼마, 100원, 뭐 어떤 건 200원, 어떤 건 300원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고 그 어떤 설명과 숫자가 적혀 있다고요. 여기에 주, 일 이렇게 하고 그 300원은 뭐뭐뭐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석이에요. 근데 주석은 뭐다? 재무제표 일부분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주세요. 그러면 주석도 같이 주셔야 돼요. 차차 설명하겠지만 재무제표를 어디서 보냐면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가면 볼 수 있거든요.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들은 거기에 보면 재무제표는 몇 장 안 되는데 뒤에 설명이 몇십 장이 붙어 있어요. 주석.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완전히 처음 듣는 분들이 아닌 실무를 좀 해보신 분들은 재무제표 이거 말고 이계금 처분계산서라는 재무제표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있어요.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라는 매우 긴 이름의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제표가 재밌는 게 과거에는 자본변동표 대신 이거였었어요. 근데 자본변동표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회계 기준에는 이 네 개가 재무제표인데요. 상법은 아직도 얘를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상법에 따른 재무제표고,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재무제표, 상법상은 재무제표고 회계상은 재무제표가 아니다 보니까 주석에 표시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어느 회사의 감사보고서 같은 거 보면 주석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어요. 자, 뭐 일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두 개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가자고요. 아시겠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봅니다.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이라고 합니다. 됐죠?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는 과거에는 대차대조표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렀어요. 밸런스 시트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BS라고도 했죠. 저는 앞으로 이렇게 BS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약자가 재무상태표에 뭐 SFP 이렇게 해봐도 되는데 좀 입에 익지도 않고 어색해서 BS라고 그냥 쓸게요. 그러나 BS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지금은 안 쓰는 말이에요. 거의 옛날에 쓰는 말이고. 자,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정의를 특정 시점에 기업이 재산 상태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 농담처럼 아파트 얘기를 했잖아요. 너 재산이 얼마 있어? 내 아파트 있고요, 자동차 있고, 빚 있고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걸 조금 용어를 좀 고급지게 바꿔볼게요. 재무 상태를 물어본다면 대답은 나의 재산과 나의 빚과 나의 순재산을 표현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겁니다.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산, 부채, 자본. 가끔 회계학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 대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아예 처음 들어본 용어들은 괜찮아요. 그 정의를 읽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다른 영역에서, 다른 공부에서 이미 좀 들었던 말들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이 무엇인지, 부채가 무엇인지, 자본이 무엇인지를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뭐 헷갈리는 건 어쩔 수 없고, 사실은 회계를 어떻게 해도 얘기를 하냐면 기업의 언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의 숫자를 표현하는 우리들만의 약속인 거예요. 프로토콜인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뜻과 본질적 뜻은 같기 때문에 고민은 없지만 약간씩 다르거나 정의가 명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말이 길었습니다.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asset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소유권을 가지고 지배하면서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얘기해요. 거부 반응은 없죠. 이거를 외울 수는 없지만 자산은 내 거. 그래서 써볼까? 내 거. 이게 좀 유치하긴 한데 자산은 내 거예요, 내 거.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미래의 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베너핏을 기대할 수 있는 걸, 그런 자원을 자산이라고 그래요. 내 거. 그럼 부채는 라이빌리티라고 합니다. 기업이 미래에 기업 외부의 권리자에게 현금이나 서비스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 obligation이에요. 이건 뭐예요? 부채는 빚. 그러면 대충 감은 오죠? 자본은 사실은 여기에 뭘 가로 열고 적었지만 정의가 없어요, 자본은. 왜냐하면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를 자본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자산의 정의가 명확하고 부채의 정의가 명확하면 자본의 정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자산 빼기 부채입니다. 그럼 내 거, 빚, 뭐라고 쓸까? 진짜 내 거? 정말 유치하지만 제가 쓰면서도 어굴거리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 거 전체를 자산, 그런데 빚은 부채, 그리고 진짜 내 거, 순수 내 거, 순액은 자본입니다. 에쿼티라고 해요. 자산을 다른 의미로 써본 적도 있고요. 부채를 다른 의미로 써본 적도 있고, 에쿼티를 다른 의미로 써본 적이 있겠지만 회계에선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이러한 정의 말고 또 디테일한 정의가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따로 공부해요. 우선 여기서는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고 자산, 부채, 자본은 이런 뜻이다라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한편 자본은 부르는 이름이 좀 다양합니다. 외울 수는 없겠으나 여기서 좀 이해하고 가자고요. 순자산이라고도 부릅니다. net asset이라고 불러요. 어떤 취지인지 알겠죠? 순액, 총액이 아니라 순액.
이렇게 부른다면 저 자산은 총자산인 거죠. 그죠? 잔여 지분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residual interest라고 그래요. 이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회사에서 어떤 자산 중에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다 갚고 나서 남은 거, 주주 거 잔여 지분입니다. 그리고 오너스 이쿼티라는 표현도 있어요. 아까 이 표현과 일맥상통한데 오너는 뭐예요? 이 회사의 주인은 뭘 가져가요? 빚 갖고 나머지를 가져가잖아요. 오너스 이쿼티라고 그래요. 좀 더 좁혀서 주식회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쉐어홀더스 이쿼티라고 그래요. 주주 지분, 주주의 목. 자, 자본은 부르는 이름이 다양합니다. 이거는 학습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일단 지금은 자본은 에코티다만 기억하시면 문제 없어요. 되시겠죠? 자, 되셔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큰 틀의 이해를 했습니다. 이때 재무상태표에 대한 아래에 무슨 공식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라고 했는데 저건 이미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자본이 그런 거라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라며. 그걸 다시 쓴 거예요. 그런데 살짝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랑 같아요. 위하고 아래하고 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회계학을 공부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나요? 저는 수학이 너무 싫어서 문과로 왔는데 산수만 할 줄 알면 돼요. 중2 수준의, 중2도 아니에요. 중1 수준의 산수 능력만 있으면 회계학을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회계사 공부를 하려면 재무관리 같은 건 좀 어려운 수학이 들어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응? 자, 왜 이렇게 공식을 바꿨느냐? 이렇게 바꿔본 이유가 있냐면 이게 이름이 있어요.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그래요. Equation of Statement of Financial Equation이에요. 등식.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이런 등식이 있기 때문에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입니다. 왜 저런 등식을, 저런 식을 왜 보여주냐면 자, 조금 건너뛰어 볼게요.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T자로 이렇게. 약속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자산을 적고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적기로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적는 거는 부채와 자본을 더한 합이랑 똑같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양쪽이 맞아. 그래서 이렇게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 모양이 저 모양이니까 아예 공식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하나의 기억해 이러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어찌 보면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밸런스 쉿이라는 거 지금은 거의 안 쓰는 표현이라고 했지만 이 밸런스 쉿이 뭐냐면 밸런스가 잔액이에요. 영어로. 잔액이 기록되어 있고 잔액들이 그 잔액이 같은 표, 그게 대차대조표예요. 대변과 차변을 대조하는 표라고요. 밸런스를 쭉 적은 다음에 비교하는 표예요. 응? 자, 여기에 재무상태표에 대한 기본적인 모양을 좀 말씀드렸어요. 재무상태표의 등식이라는 게 왜 언급되느냐? 재무상태표는 T자를 만들어서 배를 갈라서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적고 그 금액은 같더라. 그렇죠? 이때 왼쪽과 오른쪽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왼쪽은 차변, 데빗이라고 하고요. 약자로 DR. 오른쪽은 대변,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CR이라고 해요. 지금은 외우지 마세요. 외울 수도 없어요. 어쨌든 저는 왼쪽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당분간은. 그런데 대변과 차변이라는 크레딧과 데빗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 아니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뭘 길게 얘기해요? 재무상태표를 길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욕심을 내볼까요? 재무상태표를 한번 그려보죠. 그려봐요. 재무상태표를 그려보자는 거예요. 오, 벌써 이 짧은 시간에 그걸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예제라는 게 있네요. 이 책에 예제가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럼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예제 1-1번 9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예제가 나오면 거의 모든 예제를 눈으로만 풀어도 될 만큼의 심플한 걸 빼고는 제가 여기에 번호와 페이지를 달고 이렇게 기초 필기를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읽고 써가면서 제가 글씨를 아주 잘 쓰는 건 아닙니다만 회계라는 게 눈으로만 쭉 보면 별로 전달 효과가 좀 적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오랫동안 해봤는데 최근에는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적는 거를 따라서 보는 것도 학습이 되니까
정답은 물론 책에 있지만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일부러 미완성 상태의 답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우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12월 31일 날 재무 상태를 파악하니까 한글만 읽어볼게요. 현금이 있고 비품이 있고 차입금이 있고 건물이 있어요. 자, 잘은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봐라. 자본은 전액 자본금이다. 자, 질문해 볼게요.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이죠. 자, 이 중에 자산은 뭐예요? 현금, 내 거, 자산. 비품, 내 거, 자산. 건물, 내 거, 자산이죠. 반대로 차입금은 꾼 거겠죠. 그러니까 그건 부채죠. 그럼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되게 자산 중에 캐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퀴먼트가 있었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었어요. 자, 이걸 적는 거예요. 이렇게 별거 없어요. 재무상태표라는 게 T자를 크게 그린 다음에 왼쪽에 자산을 이름 적고 금액 적고 오른쪽에 부채를 이름 적고 금액 적고 자본에 이름 적고 금액 적으면 재무제표예요. 아니 재무상태표예요. 50만 원, 10만 원, 40만 원이죠. 제가 그냥 만원 단위로 적어볼게요. 50만 원, 10만 원, 40만 원, 합이 100만 원이네. 끝. 자, 부채는 차입금이 있죠? borrowing이라고 합니다. 아이씨, 민망하게 유학도 갔다 왔다고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알고 있는데 BRWING borrowing 얼마예요? 차입금이 60만 원. 그리고 부채는 그거밖에 없죠? 그러면 자산이 100만 원, 부채가 60이면 나머지가 뭐예요? 자본이죠? 자본인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에게 전액 자본금이라고 답도 써줬어요. 캐피탈이에요. 이건 차차 배우니까 걱정 마시고요. 40만 원. 역시 합계는 100만 원입니다. 양쪽이 같아요. 재무상태표를 완성했습니다. 가로가 있네요. 뭐예요? 일정 시점에 어느 기업의,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느 기업인지와 언제인지를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업인지는 왼쪽 위에 적습니다. 규칙이에요. 이 회사 이름이 뭐예요? 우리예요. 제가 이제 우리 회계법인에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날짜를 적게 돼 있습니다. 20X1년 12월 31일이라고 날짜를 적어요. 재무제표가 완성됐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 20X1이라는 표현을 보고 아니 2001이면 2001이고 2011이면 11이지 왜 X1이냐 회계에서 흔히 쓰는 표현인데요. 20X1의 다음에는 언제겠어요? 20X2년, 20X3년 이런 식으로 여기에 X는 숫자가 하나 들어가는 자리를 표현하는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숫자가 여러 개 들어가면 X 3개를 그려서 숫자 들어가는 자리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숫자 하나를 얘기합니다. 왜 그럼 굳이 2001을 쓰지 20X를 썼을까요? 저도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책을 10년 뒤에도 개정 안 하고 쓰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대단히 생소한데 지금 저와 이 강의를 들은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재무제표를 하나 그렸어요. 이해도 했고 자 이렇게 쉽게 가자고요. 쉽게 한 번에 다 해결은 못하지만 쉽게 가자고요. 자 여기서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얘기도 한번 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기다가 여러분의 재무제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재무상태표를 지금. 재밌을걸요? 의외로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이 책은 영어를 설명하는 것도 한번 같이 목표를 했기 때문에 개정 과목은 대부분 영어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가로 열고 한글을 가로치기도 하고 영어를 가로치기도 했으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퀴먼트, 비품 뭐예요? 뭐 컴퓨터, 노트북 이런 것들이 비품이에요. 빌딩은 건물, 뭐 바로잉은 차입금이니까 돈 꾼 거 은행에서. 이게 머릿속에 한글과 영어를 같이 막 집어넣어 놓자고요. 응? 자, 그럼 다음 예제도 있으니까 풀어볼까요? 요거까지 풀고 잠깐 쉴게요. 네? 자, 두 번째 문제는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앞의 문제와 연결되는데 X2년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1월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이 벌어졌어요. 응? 1월 5일 주주가 20만 원을 현금을 냈어요.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40만 원의 현금 은행에서 추가로 차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25만 원의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요구사항은 뭐겠어요?
이럴 동안 재무 상태 변화를 파악하고 따라가 보고 X1년도, X2년도네요. 1월 31일 날 재무 상태표를 그려봐라 이거예요. 이거가 변하는 걸 그리라는 거예요. 워낙 심플하기 때문에 직접 해도 되지만 제가 10페이지 하단에 만들어 놓은 표 같은 걸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볼까요? 뭐예요? 에셋은 지금 세 가지 에셋이 있죠. 캐시와 이퀴먼트와 빌딩이 있고 라이빌리티 하나에 바로잉이 있고 이코트는 캐피탈인데 빌딩과 비품은 변화가 없죠. 현금만 변화가 있어요. 1월 5일 20만 원 늘어나요. 자본이 늘어났어요. 주주가 냈다며. 캐피탈, 자본은 주주가 낸 돈이에요.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40만 원이 늘어나요. 부채, 차입금이 늘어난 거예요. 1월 20일 날 부채가 줄고 현금을 갚아요. 현금이 줄어. 따라서 현금이 85만 원, 비품과 빌딩은 40만 원, 10만 원, 40만 원 똑같고 차입금이 늘었다 줄었다 해서 75만 원, 자본금이 60만 원이에요. 그죠? 자, 일단 이거는 지금 말하자면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메모를 여기다가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현금이 얼마예요? 컨닝하면 되지 뭐. 85만 원. 이퀴먼트 10만 원, 빌딩 40만 원인 거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135만 원의 자산 총계가 나옵니다. 부채가 얼마라고요? 쓱 보니까 75만 원. 자본금이 얼마예요? 60만 원. 그래서 합이 135만 원 맞고 또 같아요.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건가요? 날짜가 틀려지니까 재무상태표가 변해요. 재무상태표는 변하는 겁니다. 재산상태가 변하니까. 됐죠? 여러분, 재무상태표라는 걸 한번 그려본 거예요. 순식간에. 자, 회계의 기초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잠깐 쉽니다. 네, 여러분, 지금 배운 게 뭐예요? 매번 이렇게 복습할 수 없지만 회계가 무엇인지, 회계정보 이용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재무제표라는 것을 회계의 최종 산출물로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설명을 드렸고 우선 재무상태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번 했습니다. 자, 되시겠죠? 고생하셨고요. 이런 식으로 수업은 진행됩니다. 잠깐 쉬고 손익계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